자, 지수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조세의 효과 봤고요. 193페이지 보시면 이자율과 저축 및 소비, 이제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좀 만만치가 않아요. 주요 내용은 이자율이 그 사람의 저축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이거 보자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어진 소득에서 저축이 증가하면 소비는 감소하겠지. 주어진 소득에서 저축이 감소하면 소비는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축과 소비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어? 동전의 앞뒤면 같은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저축이나 소비가 어떻게 변화할까 그거야. 먼저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이자율이 올랐어. 저축을 하는 게 유리해? 안 하는 게 유리해? 하는 게 더 유리하겠지. 왜냐하면 이자율이 오르면 이자 소득이 더 증가하게 되니까. 그런데 미시경제학적으로 분석하면 이자율이 상승할 때 반드시 저축이 증가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걸 좀 보자는 거야. 먼저 저축이라는 게 뭡니까? 저축은 내가 지금 현재의 소비를 조금 참았다가 나중에 더 큰 소비를 하고자 하는 게 저축이지. 그러니까 저축을 할까 말까의 결정은 알고 보면 저축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소비할 건가 나중에 소비할 건가의 문제야. 그렇지? 그러니까 저축 결정에 관해서는 두 가지의 시점이 존재해. 현재와 미래, 지금과 나중.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율과 저축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다기간 모형이 필요해. 가장 유명한 모형이 뭔가 하면 피셔의 이기간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 다 이 모형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어빙 피셔의 이기간 모형. 자, 어떤 뜻인가 하면 피셔에 따르면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몇 기간을 사는 거야? 두 기간을 산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 두 기간은 현재와 미래 또는 청년층과 노년층 이런 식으로. 만약에 두 기간을 사는 어떤 소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평생에 걸친 소득은 두 번 발생하겠지. 이번 소득, 다음 소득 또는 현재 소득, 미래 소득. 그러면 두 기간을 산다고 할 때 일생에 걸친 총 소득의 합은 Y1 현재의 소득과 Y2 미래의 소득의 합이겠지. 그 다음 소비도 몇 번 발생해? 두 번 발생해요. 이번의 소비 C1 미래의 소비 C2. 그치? 만약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동안 번 소득을 자기가 평생 동안 다 쓰고 죽는다면 이 양자는 같아야 되겠지. 만약에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죽을 때 유산을 좀 남기고 죽는 사람이겠지. 오른쪽이 더 크면 돈 빌려놓고 갚지 않고 그냥 가는 거지. 우리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번 소득만큼 소비한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그 다음 여기 있는 Y1과 C1은 현재의 소득과 소비야. 그런데 Y2와 C2는 현재의 소득과 소비가 아니라 미래의 소득과 소비잖아. 근데 미래에 발생하는 개념을 현재의 개념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금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은행에다가 예금해요. 이때 이자율은 10%야. 1년 뒤에 나 얼마 받습니까? 110만 원 받겠지. 그치? 따라서 현재의 100만 원은 1년 뒤로 보면 110만 원이야. 그럼 가리고 1년 뒤에 110만 원은 현재로 치면 100만 원밖에 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개념을 이 개념 또는 이 개념이라고 본다고 할 때 얘를 현재의 금액과 그대로 비교하면 모순이지. 그러니까 얘를 어때? 현재 가치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현재 100만 원이 1년 뒤에 얼마냐? 110만 원. 이건 쉬운데 1년 뒤에 110만 원이 현재로 치면 얼마냐? 100만 원. 이 금액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어떤 짓을 해주면 돼? 그렇지. 얘를 1 더하기 이자율로 한번 나눠주면 되겠지. 110만 원을 1.1로 나눠주면 100만 원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이게 2년이라면 얘를 2번 해주면 되는 거고 이게 3년이라면 3번 해주면 될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식은 사실상 수정을 가해야 되겠지. 어떻게? 얘는 Y2 나누기 1 더하기 R분의 이렇게 되는 거고 Y2 나누기 1 더하기 R. 그 다음에 얘는 C2 나누기 1 더하기 R로 해줘야지 이게 현재 가치가 되는 거야. 여기에 있는 요 식이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어빙 피셔의 이기간 모형의 방정식이에요. 요게 이걸 그림으로 그릴 겁니다. 요렇게 가로축에 현재 소비 C1 세로축에 현재 소비 미래 소비 C2. 먼저
얘를 기울기와 절편의 형태로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C2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에 1 더하기 R에 C1 더하기 얘의 절편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그래요. 그렇다면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이 곡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그려보면 다음과 같아. 이렇게 돼, 이렇게. 자, 봐요. 이 점은 어떤 점이야? 주어진 모든 소득을 언제 다 쓰는 거야? 이번 기회에 다 쓰는 거야. 이 사람은 내일은 없는 거지. 오늘만 있을 뿐이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오늘은 쫄쫄 굶더라도 미래에 풍족한 소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지. 만약에 현재와 미래의 소비를 적절하게 섞어서 소비한다면 그 소비점들은 여기 있는 이런 점들 어딘가에 위치할 거야. 여기 칠판에 있는 이 우하향하는 직선 이게 뭡니까? 이게 일종의 예산선이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여기에 사과 즉 X제 여기에 Y제 즉 배 이렇게 했을 때 예산선 요렇게 그렸잖아. 그렇지? 이 예산선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주어진 소득으로 사과를 먹을까? 배를 먹을까? 그 고민 사이에서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 그게 바로 예산선이야. 주어진 소득으로 현재 소비할까? 미래 소비할까? 그 고민에서 나온 예산 제약이 바로 이 예산선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소비자의 선택 가능 영역에서 최종적인 소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만날 때 이 점에서 소비의 극대화가 이루어지잖아. 알고 계시죠? 자, 이 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러봐. MR, S, XY 이퀄. 자, 뭐란 것 같아? MU, Y. 자신있게 이렇게 질르란 말이야. 이게 그래야지 기억이 오래 남다니까. 질러. 나 틀리면 때리겠어, 설마? 또, MU, X. 얘가 뭐랑 같아야 돼? 그렇지. PY분의 PX. 이게 소비의 균형점이야.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어떤 소비자가 수없이 많은 무차별 곡선이 지나갈 때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접한다면 요 점을 이점이라고 한다면 자, 답해보세요. 이 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요걸 잘 보면서 답해봐. 자, 맞는지 봐봐요. MR, S, C1, C2는 뭐랑 같아? MU, C2분의 MU, C1인데 요게 뭐랑 같아야 돼? 이 예산선의 기울기하고 같아야 되잖아. 자, 기울기 얼마입니까? 1 더하기 R. 요게 1 더하기 R과 같아야 돼. 기출문제 있었죠. 현재와 미래 두 기간을 사는 어떤 소비자가 있다. 이 소비자가 현재와 미래의 소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보기 1, 2, 3, 4, 5. 답은 뭐야?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한계 효용의 비율이 뭐랑 같아야 돼? 1 더하기 실질이자율과 같으면 되더라. 요렇게 문제를 낼 수 있어요. 됐지? 이제 이자율이 변하면 이 사람이 저축을 증가시킬까 감소시킬까 거꾸로 소비를 늘릴까 줄일까 그걸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이자율이 상승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자율 상승하면 여기에 있는 이 예산선의 기울기가 증가해 감소해?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겠지 그치? 이렇게 요렇게 그러면 이때 여러분 잘 봐요. 지금 소비점이 이 점인 이 사람은 말이야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 거야? 현재 C1만큼 소비하고 요만큼 미래에 C2 요만큼 소비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해가시죠? 만약에 예산선의 기울기가 커진 다음에 수직선을 요렇게 그어서 요렇게 새롭게 균형이 생긴다면 이 사람은 잘 봐. 기울기가 증가 즉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현재의 소비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잖아. 소비가 변화가 없으니까 저축도 변화가 없겠지. 따라서 이 점에서 이런 점으로 이동. 이 점을 B점이라고 해볼까? 이 점에서 B점으로 변화했다면 이 소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자율이 상승해도 저축이나 소비가 변화가 없는 사람. 그 다음 이런 점을 A점이라고 해볼게. A점에서는 이 점보다 소비가 현재 소비가 늘어서 줄었어? 줄었지. 그러면 이 점에서 A점으로 이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자율이 상승하니까 현재 소비를 줄인 사람이지. 그 말은 저축을 느린 사람이란 뜻이야. 마지막으로 여기에 C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균형이 생기더라. 이 사람은 이 점보다 소비가 늘어서 줄었어? 늘었지. 따라서 이 점에서 C점으로 움직인 사람은 이자율이 상승하니까 현재 소비를 느리는 사람이야. 그 말은 저축을
줄인 사람이라는 뜻이지. 이해가세요? 그러면 답해봐. 이자율이 상승해서 예산선이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점에서 A, B, C점 중에 어디로 움직일까? 미리 알 수 없어요. 그치? 뭐가 결정할까?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걸 좀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가격 효과는 뭔가 하면 이자율이 상승할 때 그 사람의 저축이 얼마만큼 변화할 것인가 이걸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자율 상승에 따른 저축의 변화가 왜 가격 효과야? 저축의 가격이 뭡니까? 이자율이지. 그렇잖아. 저축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물건의 가격은 이자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율 변화에 따른 저축 변화는 일종의 가격 효과라고 볼 수 있어. 자, 답해봐요. 가격 효과는 뭐랑 뭐의 합이야? 소득 효과와 그렇죠. 대체 효과의 합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자꾸 자기가 말로 내뱉고 그 말을 자기가 들어보고 내 그 대답을 들어보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맞든 틀리든 굉장히 본인에게 도움이 된단 말이야. 질르세요. 자신 있게. 틀리는 건 그건 창피한 게 아니잖아. 소득 효과는 자 볼게요. 이자율이 상승했습니다. 이 사람의 실질 소득이 증가해 감소해 또는 이 사람에게 유리해 불리해? 답은요. 알 수 없다가 답이에요. 왜 그래? 그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돈을 예금하고 있는 예금자라면 이자율 상승하면 유리해 불리해? 유리하지. 그치? 그렇다면 실제 소득은 증가할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차입자 신분이야. 그러면 이자율 상승하면 유리해 불리해? 불리한 거지. 따라서 이자율 상승에 따른 소득 효과를 분석할 때는 현재 이 사람의 신분이 예금자 신분인지 차입자 신분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돼. 그래서 순서대로 해볼게요. 예금자를 흰색으로 표시 한번 해보고 이따가 차입자를 파란색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 사람은 예금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이자율 상승했어요. 이 사람에게 유리해 불리해?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실질 소득은 증가해. 실질 소득이 증가할 때 재화 둘로 나눠야 되겠지. 뭐랑 뭐로? 정상재화, 열등재로. 어떤 재화가? 저축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재화가. 그렇지. 그런데 이 저축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재화가 정상재냐 아니면 얘가 열등재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정상인데 대부분의 수험교재나 아니면 미시경제학 기본서에서는 저축의 정상재, 열등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를 가지고 분석해. 소비를. 자, 저축과 소비는 어떤 관계예요? 저축이 증가하면 소비는 감소. 그러니까 저축이 정상재면 소비는 열등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이 정상재인 경우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옳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소비가 열등재냐 아니면 소비가 정상재냐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이게 아주 대부분의 경우야. 그러니까 요걸로 기억해야 돼. 이걸로 기억하지 말고. 자, 소비가 정상재입니다. 이자율 상승해서 실질 소득이 증가했어요. 소비는 증가 감소? 저축으로 할까? 저축부터? 그러면 자, 저축이 정상재야. 자,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저축은 증가 감소? 증가. 그 말은 소비는 감소한다는 뜻이야. 맞아. 자, 요건 어때? 저축이 열등재입니다. 실제 소득이 증가했어요. 저축은 어떻게 돼? 감소했겠지. 그러면 소비는요? 증가했을 것이야. 그 다음 대체 효과 볼까요? 여러분 대체 효과는 정의가 뭐야? 비싼 놈은 적게 소비하고 싸진 놈은 많이 소비하는 효과가 대체 효과야. 자, 이자율이 상승했어. 날 봐. 내가 지금 현금 100만 원 가지고 있어요. 은행 이자율이 10%야. 내가 지금 저축을 할까 말까 고민해. 저축을 하면 이자 소득이 얼마 발생해? 10만 원. 근데 내가 저축을 하지 않고 그 100만 원을 소비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면 얼마의 이자 수입을 포기해야 돼? 10만 원. 근데 이자율이 만약에 10만 원에서 이자율이 10%에서 20%로 올랐어. 그러면 내가 돈 100만 원을 저축하지 않고 소비하면 얼마의 이자 소득을 포기해야 돼 이제?
20만 원의 이자 소득을 포기해야 되지.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의 가치, 그게 뭐야? 기회비용 아닙니까? 이자율이 상승하면 소비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기회 비용이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는 것이죠. 예. 소비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얘기는 소비라고 하는 추상적인 제품이 비싸졌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대체 효과에 따르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소비를 줄여야 되는 거지. 동시에 저축을 증가시켜야 돼. 저축부터 쓸까? 그게 낫겠네. 예. 나는 소비를 줄여야 되고 반대로 저축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첫째, 소비가 열등제인 경우 또는 저축이 정상제인 경우에는 예금자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첫째, 소득 효과는 저축 증가, 대체 효과도 저축 증가니까 소비가 열등제이고 저축이 정상제인 사람은 반드시 이자율이 상승하면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일 것이에요. 그렇지. 문제는 바로 이 케이스인데 소비가 정상제인 사람 또는 저축이 열등제인 사람은 이자율이 상승해서 예금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됐을 때 소득 효과에 따르면 저축 감소하고 소비는 증가야. 대체 효과에 따르면 저축은 증가하고 소비는 감소해. 자, 저축으로만 해볼게. 이 경우는 저축 감소, 이 경우에는 저축 증가. 만약에 이 대체 효과가 조금이라도 더 크다면 이 사람은 이자율이 상승하면 저축을 늘리겠지. 하지만 이 소득 효과가 이 대체 효과보다 더 크다면 이자율은 올랐는데 오히려 저축을 더 줄여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지. 마치 뭐랑 같아? 기펜제랑 같은 거야. 자, 봅시다. 첫째, 저축이 정상제인 사람 또는 소비가 열등제인 사람, 이자율 상승하면 이 점에서 A, B, C 중에 어디로 움직입니까? 어디로 움직여? 이 점에서 어디로 움직여? 반드시 아니구나. 반드시 A점으로 움직이겠네. A점으로. 그치? 그 다음 만약에 저축이 열등제인 사람 또는 소비가 정상제인 사람은 이 점에서 어디로 움직입니까? 아니지. 그때 다르지. 자, 첫째, A점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효과가 더 커야 돼? 대체 효과가 더 커야 돼. 하지만 소득 효과가 더 크면 C점으로 움직이는 거지. 요 케이스가 어디에 해당된다? 기펜제에 해당되는 거야. 자, 답해보세요. 요런 문제를 냈어. 내가 이자율이 상승해서 예산선의 기울기가 증가했더니 이 점에서 B점으로 움직이더라. 이 사람은 저축 또는 소비는 어떤 재화라고 느끼는 사람이고 이때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첫째, 이 점에서 B점으로 움직였다면 이 사람은 저축이 정상제일 수 있어 없어? 없지. 불가능하지. 따라 당연히 뭐야? 저축은 열등제이고 또는 소비는 정상제일 거야. 그 다음에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서로 상쇄해버려야지 B점으로 움직일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만약에 차입자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이제 봅시다. 여러분 잘 봐. 먼저 기억할 건 이 사람이 차입자건 예금자이건 간에 대체 효과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대체 효과는 언제든지 변하지 않는 절대 불변의 효과야. 문제는 이 소득 효과인데 첫째, 차입자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상승하면 실질적으로 유리해 불리해? 불리하지. 그러니까 차입자라면 파란색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쪽도 다 바뀌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다 바뀌겠지. 예. 따라서 차입자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상승하면 첫째, 소비가 열등제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소비가 정상제, 즉 저축이 열등제인 사람은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반드시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일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 내가 지금 이 그림은 말이야 여러분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지 사실 이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에요. 왜 잘못된 그림인가 하면 지금 이 그림 속에는 이 사람의 현재 소득과 미래의 소득이 표시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 속에는 말이야 이 사람이 소득이 얼마인지가 나타나 있지 않아.
이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표시하면 그림은 달라져요. 지금부터는 불완전한 이 그림을 버리고 좀 더 완전한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C1, Y1, 여기에 C2, Y2를 이렇게 표시할 때 어떤 소비자가 이러한 예산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W, 이 W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의 초기 부존점이야. 초기 부존점. 영어로 Initial Endowment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이 W점을 안고 태어난 거야. 무슨 말인가? 이 사람은 태어날 때 현재 소득이 Y1이고 미래의 소득이 Y2인 운명을 안고 태어났다 그 말이야. 예? 인생을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때 이 사람의 예산선이 여기에 있으니까 무차별 곡선이 만나야 되겠지. 만약에 이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만나서 균형점이 이렇게 발생한다면 이 사람은 타고나기는 Y1과 Y2의 소득을 가지고 타고나는데 지금 현재 C1과 C2가 이렇게 결정되지. 이해가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번 기회 소득은 Y1인데 이번 기회 소득은 C1밖에 되지 않아. 따라서 요만큼의 금액이 남아 모자라? 남지. 이거 뭐 해야 됩니까? 이거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저축. 이 저축을 해놓은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래에 다음 기회는 어때? 소득은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소득보다 훨씬 높은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원금과 이자를 합친 미래의 금융소득이 되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예. 만약에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여기 C1, Y1, 여기 C2, Y2에서 최초의 초기 부존점이 여기에 있어서 이 사람의 이번 기회 소득과 다음 기회 소득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람의 무차별 곡선과의 예산선이 이렇게 만나더라.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번 기회 소비가 C1, 다음 기회 소비가 C2가 되는 거지. 보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소득은 Y1밖에 되지 않는데 얼마만큼 소비해? C1만큼 소비하죠. 요만큼의 돈은 남아 모자라. 모자라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은행으로부터 차입해야 되는 거야. 이거 갚아야 되겠지. 언제? 미래에. 따라서 미래에는 소득에 비해서 소비가 작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즉 이 사람이 현재 예금자이냐 차입자냐는 뭘 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초기 부전점과 현재의 소비점을 비교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칠판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뭘 따져봐야 되는 거야? 여기 있는 흰색 라인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렇지? 저기 오른쪽 그림은 여기 있는 파란색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예산선의 기울기가 1 더하기 R인데 이때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 예산선의 기울기는 커지죠. 커지는데 아까처럼 가로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초기 부존점 W를 기준으로 회전하게 돼요. 따라서 이자율 상승하면 새로운 예산선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 노란색이 뭡니까? 이자율 상승에 따른 예산선의 변동이 돼요. 이해가시죠? 이때 지금 여기 있는 이 점에서 수직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요 점에서 이렇게 만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B점. 이런 점에서 이렇게 만나면 A점. 이런 점에서 이렇게 만나면 이게 뭐야? C점이 되는 거지. 자, 이 점에서 이자율이 상승했더니 A점으로 갔다. 그 사람은 저축을 더 느리는 사람이지. 이 점에서 C점으로 갔다. 저축을 줄이는 사람. 이 점에서 B점으로 갔다. 저축이 변화가 없는 사람. 그건 뭐로 따져봐야 되는 거야?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방금 칠판에 한 것처럼 따져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지? 그 다음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 사람의 예산선은 이렇게 움직일 거고 여기에 초기 부전점을 기준으로 회전할 텐데 이때 잘 봐. 여기 있는 초기 부전점을 가지고요.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보면 처음에 여기에 있던 사람이 예산선이 노란색으로 바뀐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균형이 생기면 이 사람은 차입자이던 신분이 예금자로 신분이 바뀌는 사람이지. 이해가? 가야 돼?
원래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던 사람이 예산선이 노란색으로 바뀐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균형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예금을 하고 있다가 차입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는 사람이야. 그렇지. 복잡해. 만약에 지금 이렇게 소비하고 있다가 요런 점으로 이 사람이 소비점을 이동시킬 리가 있나 없나. 자, 여기를 D점이라고 해볼게요. 원래 이 점에 소비하고 있던 사람이 예산선의 기울기가 커졌어. 이유는 이자율 상승 때문에. 그때 D점으로 소비점을 바꿀까 안 바꿀까? 바꿀 리가 없을 것이야. 왜 그래? 현시선호 이론을 따져볼까요? 자, 원래 흰색 예산선 하에서 이 점과 D점은 비교가 됐지. 그때 누가 이겼어? 이 점. 이제 예산선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D점과 E점은 모두 선택이 가능하니까 E점을 선택하면 선택했지 D점을 선택할 리는 없겠지. 따라서 소비점은 A, B, C점 중에 하나에서 반드시 발생할 것이에요. 그 다음 이걸 볼게. E점에서 위치하고 있던 사람이 이런 점, 예를 들어서 D점으로 이동을 할 수 있나 없나? 할 수는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원래 흰색 예산선 하에서 D점과 E점은 서로 비교가 됐지. 그때 누가 이겼어? E점. 그런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예산선이 바뀌니까 옛날에 가장 좋아했던 E점이 더 이상 선택이 불가능해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D점을 선택할 수도 있어. D점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여전히 차입자의 신분을 유지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명제를 알 수 있습니까? 원래 차입자인 사람이 이자율이 상승한 다음에 계속 차입자 신분을 유지한다면 그 사람의 효용은 반드시 감소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시험에는 이런 걸 말로 묻단 말이야. 기출문제예요. 차입자 신분이던 사람이 이자율이 상승해서 여전히 차입자의 위치를 고수한다면 그 사람의 효용은 반드시 감소할 것이다. 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이 사람이 이런 점으로 신분을 바꾼다면 어때? 그 사람은 차입자에서 예금자로 신분을 바꾸게 되는 거지. 그렇지. 예금자로 신분을 바꿨어. 효용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요걸 A점이라고 해볼까요? 이 점에서 A점으로 신분을 바꿨습니다. 즉 차입자에서 예금자로 신분을 바꿨어요. 이 사람의 효용은 증가해 감소해? 답은 알 수 없다가 답이야. 뭐 이렇게 알 수 없는 게 많지? 이게 참 큰일 났네. 자 봐요. 만약에 요 무차별 곡선이 말이야 여러분 요렇게 지나가면 어때? 요렇게 지나간다면 어때? A점을 지나가면 E점보다 효용이 더 감소하겠지. 그렇지만 만약에 무차별 곡선이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요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좀 완만하고요. 여기서 요렇게 지나갔다면 오히려 효용이 증가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차입자이던 사람이 이자율이 상승한 다음에 예금자로 신분을 바꿨을 때 효용이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까지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회계사 시험에서 이자율과 저축에 관한 문제가 어렵게 출제된 적이 거의 없어요. 예. 다음에 나온다면 말이야 굉장히 꼼꼼하게 이런 것들을 물을 거야. 물론 회계사 시험 말고 감정평가사 시험이나 이쪽에서는 분명히 어렵게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이해 안 되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자, 그러면 193페이지를 봅시다. 이자율과 저축 및 소비의 문제. 그래서 밑에 예산 제약 보시면 작은 2번. 자, 식 보세요. y1 더하기 1 더하기 r분의 y2 equal c1 더하기 1 더하기 r분의 c2. 그게 뭡니까? 피셔의 이기관 모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그림이야? 밑에 있는 빨간색 예산선이 나오고 그때 W가 뭡니까? 초기 부전점. 됐죠? 자, 오른쪽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194페이지에 보시면 처음에 세 번째 줄에 빨간색 박스가 하나 있어. 그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야? 최초의 이 균형점, 이 점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뭐라 그랬어? MR, S, C1, C2. 얘는 MUC2분의 MUC1인데 이게 1 더하기 R과 같을 때 다기관 모형의 균형이 발생하더라 그 얘기하는 거야. 가능하지.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지금 요게 빠져 있는데 요거까지 써 두세요. 아시겠습니까? 요거까지. 그 다음 밑에 있는 그림 보세요. 첫 번째 그림을 척 보고서 이 사람은 예금자인가 보다 바로 알 수 있어야 돼. 가능하겠지? 세 번째 그림을 보고 이 사람은 지금 은행에서 돈 빌려 쓰고 있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으셔야 돼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쭉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왼쪽 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목차 3번. 자, 거기 밑줄. 이자율이 상승할 때, 지금 194페이지 하단 보고 있어요. 이자율이 상승할 때 현재 소비의 증감 여부는 미리 알 수가 없어, 그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존해요. 됐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5번 지문을 보시면, 그러므로 대체 효과는 항상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말 속에는 지금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떻다고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신분에 있는 겁니까? 현재 대체, 그치? 이 사람은 현재 예금자 신분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비는 정상제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를 다시 보세요. 이게 참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봐. 이걸 제대로 출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내냐면, 이런 문제를 낼 때, 첫째, 이 사람의 신분이 이것인지를 먼저 언급해줘. 그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저축이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 근데 이건 잘 표시하지 않아. 주로 뭘로 하냐면, 이걸로 얘기하거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소비라고 하는 것이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 말을 해줘야지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험을 보면 소비가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돼? 일단 그런 문제를 딱 보면 출제자의 레벨이 좀 떨어지는구나라고 한번 웃어주고 말이야. 그 다음에 보편적인 케이스로 풀어야 되겠지. 여러분, 보편적인 사람은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를 느려 줄여. 일반적으로 더 느리겠지. 따라서 보편적인 사람은 소비를 정상제라고 일반적으로 느끼니까 요걸 가지고 풀어야 돼. 즉 뭔가 하면 객관식 문제를 푸는 우리가 출제자의 오류를 고려해서 풀어주는 거야. 그치? 예.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해 가시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됐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교재의 표현도 지금 정확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됐습니다. 7번 보세요. 밑줄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할 때 저축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현재의 소비와 저축의 변화 방향이 불확실해. 왜 그래? 소득 효과하고 대체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차입자의 경우에는 현재 소비가 감소하고 저축이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지금 그 7번 문장 속에서는 소비가 정상제라고 그냥 가정하고 있는 것이야. 이해 가십니까? 네, 그렇게 선회하셔서 푸셔야 돼요. 됐어요. 밑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로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마음 같아서는 이걸 당장 문제를 놓고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참 큰일 났네. 시간은 부족하고 말이야. 풀 것 많고. 여러분들 왜 저기 지금 진도에 맞춰서 여기 문제 풀고 계세요? 왜 아무도 질문을 안 해? 나는 질문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말이야. 강의 끝나고 나면 한 1시간씩 답변할 줄 알았더니 왜 질문을 안 해? 문제 푸셔야 됩니다. 객관식 경제학 공부는 강의와 문제가 동시에 진행돼야지 효과가 있지. 강의 다 듣고 한번 쭉 정리한 다음에 문제 풀겠다. 기억 안 나요. 동시에 하자, 동시에.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종합반 강의를 하고 나면 보통 질문 답변을 내가 2시간 반씩, 3시간씩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 그러고 나면 실력이 확 늡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세요. 풀어보시고. 좋은 기회 아니야, 지금.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삽시간에 다 이해해버렸잖아. 다 그 이유는 강의가 훌륭해서 그렇지. 국내 최고 수준의 경제학 강의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잖아. 감독이 물결 아니야? 더 심플하게 설명할 수 있나? 나는 없다고 봐요. 자신만만이야. 됐습니다. 요거 그 정도로 하고요. 10장 기대 효용 이론을 좀 볼게요. 기대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의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죠. 그치? 지금 이 기대 효용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가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미래에 미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즉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려되어 있는 거죠. 또는요, 미래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저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다양한 가능성에 내가 지금 직면해 있다라는 뜻이야. 밑에 거기 개요를 좀 같이 볼까요? 개요 보시면 불확실성 하에서의 개인들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대 효용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은 베르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래전의 사람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생각은 획기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2번 보시면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가장 현대적인 분석을 한 사람은 폰 노이만과 몰겐스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요 기대 효용 이론만 연구한 게 아니라 게임 이론 같은 것들도 굉장히 선구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야. 현대 게임 이론의 틀을 쌓았어요. 밑에 보시면 불확실성과 경제 이론, 그럼 별거 아니니까 읽어보시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역설이라는 거 있는데 그걸 한번 볼게. 그걸 보기 전에 얘를 하나 더 보고 합시다. 여기 봐봐. 복권을 하나 볼게. 여기에 1번 복권이 있고 2번 복권이 있는데, 1번 복권은 어떤 복권인가 하면, 만약에 당첨이 되면, 물론 당첨될 확률은 10분의 1인데 당첨이 되면 100만 원을 상금으로 받아요. 만약에 당첨이, 이 경우는 당첨이 이제 어떻게 되나? 당첨이 되는 경우고, 이 경우는 당첨이 되지 않는, 이상하다. 이거 지워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당첨이 되면, 물론 당첨될 확률은 10분의 1, 당첨이 되지 않으면, 당첨되지 않을 확률은 10분의 9겠죠, 자동적으로. 그때는 얼마를 받아? 한 푼도 못 받아. 이때 이러한 봐. 그러니까 복권을 샀는데 잘하면 100만 원이 되고 잘 안 되면 제로가 되는 거야. 확실치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불확실한 상황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야, 그렇지? 이때 우리가 확률적으로는 얼마만큼의 상금을 기대할 수 있어? 10만 원. 그거 어떻게 구했어요? 10분의 1의 확률로 100만 원을 기대할 수 있고 10분의 9의 확률로 제로의 상금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금은 1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한 거지. 이와 같이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확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금액,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기대값이라고 부릅니다. 기대값. 영어로 expected value라고 불러요. 그럼 두 번째 복권도 한번 볼까요? 이 두 번째 복권은 당첨이 되면, 물론 당첨될 확률은 10분의 1이야. 그때는 얼마를 받냐 하면, 동그라미 3개만 할까? 이만큼을 받고, 만약에 당첨이 되지 않으면, 물론 당첨되지 않을 확률은 만분의 1이야. 아니지. 10분의 1 아니? 허기가 져서 이거. 자, 얘 만분의 1이고 얘는 만분의 9999인데 이때 얘는 한 푼도 못 받아요. 이때의 기대값은 얼마이겠습니까? 역시 똑같이 10만 원이겠지. 내가 맞췄으니까 그렇게. 그렇지? 자, 볼게. 우리는 흔히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의 의사결정과 관련해가지고 제일 큰 실수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기준이 되는 개념이 기대값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봐. 밑에 건 잊어버려. 여기 위에 있는 1번 복권은 당첨되면 100만 원 주고 당첨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지만 확률적으로 10만 원을 기대할 수 있어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권을 10만 원 주고 사라. 그러면 살까 안 살까? 안 사겠지. 그치? 왜 안 사? 왜 안 사? 사는 사람도 있나? 있겠지. 예. 안 사는 사람도 있겠고. 만약에 안 사는 사람은 왜 안 사요? 왜 안 사요? 내가 호주머니에 확실하게 쥐고 있는 10만 원이 더 좋지, 이 불확실한 10만 원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복권을 사는 사람은 왜 사? 내가 가지고 있는 호주머니의 10만 원은 아무리 갖고 있어도 그냥 10만 원이지만 이 복권은 잘만 사면 어때?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지. 그래서 사는 사람이 있어. 따라서 이 복권을 살까 말까를 고민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오로지 이 10만 원이라고 하는 기대값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불확실한 의사결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그 개념이 기대값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여기 있는 1번 복권과 여기 있는 2번 복권은 같다고 느껴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 지금 칠판에 있는 1번 복권과 2번 복권은 같아 달라. 이건 완전히 다른 복권이야. 즉 얘는 당첨될 확률도 높지만 당첨돼봤자 별게 없어. 하지만 얘는 좀 어렵지만 당첨되면 대박이 한번 터지는 거지. 대박. 그치? 이게 즉석 복권이고 이게 로또 아닙니까? 로또.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로또가 훨씬 더 많이 팔리잖아. 그 이유는 뭐야? 즉석 복권과 로또 복권은 완전히 다른 복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즉 기대값이 같아도 이 두 상품은 동일한 상품이 아닌 거야. 그치? 그러면 결국 기대값이 중요한 게 아닌가 보다 그 말이지. 그럼 뭐가 중요해? 기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바로 기대효용, 즉 expected value가 중요한 게 아니라 expected utility라는 이 개념, 이게 중요하다라는 뜻이야. 지금부터는 뭘 배우겠습니까? 기대효용과 기대값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선택, 그걸 좀 볼 것이에요. 거기 197페이지에 보시면 세인트 피터스버그 역설인데 그건 뭔가 하면 게임을 하는 거지. 게임. 피터스버그에서 어떤 게임입니까?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는데 뒷면이 나오면 그걸로 게임은 종료지. 앞면이 나오면 또 던져요. 또 앞면이 나오면 또 던질 수 있고 또 앞면이 나오면 또 던질 수 있고 그러다가 뒷면이 나오면 게임은 오버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때 처음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지. 그때 얼마를 주는 거야? 2의 1승을 상금으로 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에도 앞면이 나올 확률. 그러면 2분의 1이 두 번 겹쳐져야 되니까 두 번째에도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의 제곱인데 그때는 얼마를 상금으로 줘요? 2의 제곱을 상금으로 주죠. 세 번째 던져서 또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의 3승인데 그때는 2의 3승만큼을 금액 상금으로 준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앞면이 나오면 언제까지 던질 수 있어? 영원히 던질 수가 있지. 그러면 이 상금, 이 게임의 기대값은 얼마입니까? 무한대. 기대값이 무한대야. 예. 근데 이 게임을 할 때 그게 얼마? 금액 보면 참가비가 말이야 10,000루블이래. 예. 루블이라는 단위가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10,000루블을 내고 말이야 기대값 무한대에 이 게임을 하자고 했을 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 말이야. 그 얘기 결국 뭡니까? 사람들이 어떤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기대값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야. 예. 결국 또 다시 뭡니까? 그게 기대 효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 왜 여러분 우리 세법 강의하는 이성원 회계사가 말이야 나한테 해준 얘기가 있는데 이성원 회계사 합격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자기 연수 받을 때 말이야 회계사 연수 받을 때 연수비가 나왔대. 연수비가 얼마가 나왔냐면 1인당 50만 원이 나왔대요. 근데 그때 400만 원이 있으니까 얼마야 그러면? 얼마야? 400명에 50만 원이면 2억인가? 500만 원이 나왔나? 하여튼 총 맞아? 얼마야? 50만 원 받으면 10명이면 500 100명이면 5천 맞네. 2억 맞네 그지? 예. 1인당 50만 원씩 연수비가 나왔는데 그때 합격자가 400명이었대. 그러니까 다 합치면 2억이잖아 2억. 예. 근데 그때 한 연수생 중에 한 명이 말이야 제안을 했대요. 우리 이거 받으면 뭐 하겠냐 말이야. 한 사람에게 몰자. 예. 그러니까 제비뽑기 해가지고 한 사람이 2억 다 가져가기로 하자. 제안을 한 거야 제안을. 여러분 그거 확률적으로 기대값 얼마야? 그냥 50만 원이지. 그렇잖아. 그렇지. 기대값은 50만 원인데 50만 원 내고 잘 되면 2억을 받는 거고 아니면 어때? 제로가 되는 거지. 2억을 가질 확률은 400분의 1인 거야. 그럼 봐. 그 의사결정을 할 때 기대값으로만 의사결정을 한다고 치면 그 게임을 하자고 하는 사람이 꽤 많았겠지. 근데 아무도 안 한다고 그랬대. 예.
그래가지고 결국 혼자 앞에 나가지고 떠들던 사람, 자기가 혼자,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이렇게 추첨해가지고, 자기가 50만 원 가졌겠지. 아무도 안 했다 그 얘기야. 이렇게 유머 감각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건 봐도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의사결정을 할 때, 이걸 기준으로만 다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사람들이 따져보니까, 그 사람이 낸 확실한 50만 원이 주는 효용보다 기대할 수 있는 기대 효용이 더 작았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도 그 게임을 안 한 거다 그런 뜻이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기대 효용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고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198페이지에 주요 내용 해가지고 기대치 또는 기대소득 그게 바로 뭡니까? expected value 기대값이지. 그것의 개념이 설명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기대 효용이라는 것의 개념도 설명되어 있죠. 또는 효용의 기대치.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뭘 볼 건가 하면 오른쪽 페이지 199페이지 상단에 있는 그 예 있지 예. 그걸 가지고 기대값과 기대 효용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의 198페이지 상단에 있는 그 예를 한번 써 볼게요.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초의 재산이 얼마야? 900이야. 근데 이 사람이 뭘 걱정하고 있냐 하면 이 화재가 발생할 것 같다. 잘하면 화재가 안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걱정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할 확률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지. 화재 발생하면 그 사람이 얼마의 손해를 봐? 800원. 그럼 화재 발생하면 그 사람 호주머니에 얼마 남아요? 100원 남겠지. 맞아? 맞아.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물론 화재 발생 안 할 확률도 2분의 1인데 그때는 자기 호주머니에 얼마 있습니까? 900원이 다 남아있겠지. 이해가세요? 그 다음 그 사람의 효용함수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 효용함수는 U equal 루트 W라고 되어 있어. 어떤 뜻이야? 이 사람은 돈 1원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것만큼 효용을 느낀다 그 말이야. 100원이 있으면 루트 100만큼 200원이 있으면 루트 200만큼 만족을 느낀다는 뜻이야. 그 사람의 효용함수. 이때 자 요런 상태에서 이 사람은 확률적으로 얼마의 상금을 다시요. 확률적으로 얼마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기대소득. 기대소득 요게 뭐랑 같은 거야? 우리 지금 여기서는 우리 교재에서는 요렇게 표시하고 있죠. 요거 어떻게 계산해? 이 사람은 2분의 1의 확률로 100원을 얻을 수도 있고 또는 2분의 1의 확률로 900을 얻을 수도 있다. 이 사람의 기대소득은 얼마입니까? 500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말로 말이야 기대소득 또는 기대값은 발생 확률 곱하기 각각의 기대 상금을 더한 거다.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해보면 되는 거야 바로. 그렇지. 이건 어때요 이제? 기대 효용 또는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expected utility라는 뜻이야. 기대 효용. 자, 이 사람은 2분의 1의 확률로 100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의 효용은 얼마야? 루트 100이지. 그러면 이 사람은 2분의 1의 확률로 루트 100의 효용을 누릴 수도 있고 또는 2분의 1의 확률로 루트 900의 효용을 누릴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효용 수준은 얼마야? 이거 10이지. 10의 절반은 5. 이거 30이잖아. 절반은 15 합치니까 20이라는 기대 효용을 누릴 수 있다라는 뜻이야. 기대값과 기대 효용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야, 그지? 당연한 거야. 됐습니다. 요걸 가지고 그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참고해가지고 기대치와 기대 효용이라는 거 있는데 이걸로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요. 페이지 넘기시면 200페이지에서 위험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위험에 대한 태도입니다. 첫째, 위험 기피자가 있죠. 위험 기피자를 우리가 risk avert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 위험 중립자가 있죠. 위험 중립자는 risk neutral.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험 애호자. 이 사람은 위험을 사랑해. 그치? 리스크 러버야. 이런 사람이 있죠, 실제로. 자, 먼저 위험 기피자의 경우에는 좀 잘해야겠네, 설명을.
여기 20이었고 자르고 호호. 위험 기피자의 경우에는 가로축에 그 사람의 재산 또는 자산에 웰스를 놓고 세로축에 그 사람의 효용 함수를 놨을 때 이 사람의 효용 곡선이 어떤 형태를 띠는 겁니까? 요렇게 지나가는 거죠. 요게 바로 위험 기피자의 효용 함수야. 위험 기피자의 효용 함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볼록해 오목해? 그때 달라요. 그치? 자, 밑에서 쳐다보면 어떻게 생겼어? 오목하게 생겼죠. 네, 컨케이브하게 생겼지. 위에서 쳐다보면 볼록하게 생겼어요. 컨벡스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위험 기피자의 효용 함수는 아래쪽에서 오목하게 위쪽에서 볼록하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위험 중립자인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생겼지. 효용과 효득 사이의 관계가. 그 다음에 위험 기피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그래서 위험 기피자의 경우에는 효용 함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U equal 루트 W와 같은 형태로 생겼고, 위험 중립자의 경우에는 U equal W의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고, 위험 애호자의 경우에는 U equal W의 제곱과 같은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야. 요런 형태, 요런 형태, 요런 형태.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보세요. 첫째, 위험 기피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야. 자, 여기를 볼게요. 여기에는 1번 복권의 기대값이 10만 원입니다. 만약에 이 복권에 어디다 쓸까? 네, 이 복권의 가격을 10만 원이라고 해볼게. 자, 여러분. 10만 원을 주면 이 복권을 구입할 수 있어. 이 복권을 구입하면 확률적으로 얼마가 기대돼? 10만 원이 기대돼. 됐지? 자, 봐. 이 복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기가 내야 되는 돈, 이건 자기 호주머니에 있던 돈이지. 이건 확실한 돈이야. 리스크가 없는 돈. 복권을 구입하면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이 10만 원은 확실한 금액이야, 불확실한 금액이야? 불확실한 금액이죠. 리스크가 있는 금액이야. 리스크 어버터, 즉 위험 기피자는 리스크를 싫어하니까 이 금액과 이 금액 중에 뭘 더 좋아해? 확실한 이 금액을 좋아하지 불확실한 이 금액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복권, 즉 기대값이 10만 원이고 복권 가격도 10만 원이라면 위험 기피자는 복권을 사 안 사? 절대로 안 사죠. 절대로.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 위험 선호자 또는 위험 애호자의 경우에는 저 사람은 위험을 좋아하는 거지. 저 사람은 이 확실한 10만 원의 금액으로 불확실한 이 10만 원의 복권을 구입할래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당연하지 라고 얘기하고 말이야.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이 복권을 구매하려고 할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은 리스크를 좋아하니까. 리스크를 좋아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야? 잘못하면 제로가 될 수도 있지만 잘하면 이게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100만 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야.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봐. 여기에 접선을 그으면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곡선이야? 효용 곡선이야. 그치? 총효용 곡선이야. 여기에 접선을 그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한계 효용을 알 수 있잖아. 총효용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 효용이야. 지금 위험 기피자는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한계 효용이 감하는 거야. 이 사람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한계 효용이 증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앞으로 돈을 추가적으로 벌어들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야.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지금까지 벌어놓은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앞으로 내가 얼마를 더 벌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지. 따라서 이런 사람은 리스크를 감수하려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모험을 할 리가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요. 지금까지 벌어놓은 것과 앞으로 벌어들일 것에 대해서 차이가 없는 사람이지. 이런 사람은 10만 원짜리 복권을 10만 원 내고 살래라고 물으면 살까 안 살까? 답은요. 알 수 없다야. 왜? 사는 것하고 안 사는 것이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살지 안 살지 여부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야. 똑같으니까 사는 거나 안 사는 거나. 이해가시죠?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불확실한 의사결정을 볼 건데 아예 예제를 하나 들고 설명을 해볼게요. 뭘 볼 건가 하면 202페이지에
확실성 등가, 그 다음에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위험에 대한 태도와 위험 프리미엄의 관계,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각각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른 여러 가지 변수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한꺼번에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쫓아와 보세요. 뭐 좀 지워야 되겠네. 지우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맹구가 있는데 맹구가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그림이 얼마짜리인가 하면 1600만 원짜리야. 근데 맹구는 어떤 고민에 빠져 있냐 하면 왠지 불이 날 것 같아요. 화재가 발생할 것 같은데 화재가 발생할 확률도 2분의 1이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도 2분의 1이야.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맹구의 저 그림이 타버립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 그림이 굉장히 오래되고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액자가 아주 오래된 그 금속으로 이렇게 액자가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말이야. 그림은 타도 액자는 안 타. 프레임은. 그래서 프레임은 남아있어. 근데 프레임이 또 굉장히 골동품이거든. 그래서 화재가 발생해서 그림이 타버리더라도 액자는 남아. 액자의 가치가 400만 원 정도는 돼요.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맹구는 1600만 원이라는 돈을 온전하게 다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 맹구는 말이야. 위험 기피적인 사람이어요. 그래서 맹구의 효용 함수는 U equal root W가 됩니다. 바로 이런 형태지. U equal root W. 맞아? 그치? 이제 이러한 상황 하에서 맹구가 확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값. 이거 우리 교재에서는 EW라고 표시하고 있죠. 자, 맹구의 확률적인 기대 소득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기대 소득이야. 확률적인 기대 소득. 자, 어떻게 계산합니까? 맹구는 2분의 1의 확률로 400만 원을 가질 수도 있지만 맹구는 2분의 1의 확률로 1600만 원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맹구가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은 얼마야? 200에다가 800 더했으니까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거야. 기대. 지금 확률적으로. 근데 맹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 효용은 얼마입니까? 그건 맹구는 2분의 1의 확률로 400만 원이 주는 효용 얼마? 루트 400을 얻을 수도 있고 맞지? 또는 맹구는 2분의 1의 확률로 루트 1600의 효용을 얻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맹구의 기대 효용은 얼마입니까? 20의 절반인 10, 그 다음에 40의 절반인 20이니까 30이라고 하는 기대 효용을 얻을 수가 있네요.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 세로축에 U, 가로축에 W 이렇게 했을 때 맹구의 효용 함수는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는데 U equal 루트 W의 형태입니다. 아마도 이걸 보고 맹구는 어떤 사람이야? 위험에 대해서 기피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봅시다. 맹구가 화재가 발생하면 소득이 얼마가 돼? 화재가 발생하면 소득이 400만 원이 되지. 그치? 자, 400만 원의 소득이 주는 효용은 얼마입니까? 20이라는 효용이잖아. 왜? 여기다가 400 집어넣으면 20의 효용이 나오지. 그 다음, 다행히 맹구가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1600만 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이때 이 1600만 원의 소득이 주는 효용이 얼마야? 40이 되겠지. 맞아? 그래요. 맹구가 확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나왔어? 1000만 원.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한가운데 점. 요게 바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맹구의 기대소득 1000만 원이 계산되겠지. 됐어? 이게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이 기울기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겠지. 이때 요 값이 뭐라고? 맹구의 기대 소득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맹구의 기대소득이 1,000만 원입니다. 이 1,000만 원이 주는 효용은 얼마야? 기대 효용은. 여기서 요렇게 했을 때 요게 얼마입니까? 30. 이 30이 뭐가 되는 거야? 맹구의 기대 효용이 되는 거지. 쫓아오고 계십니까? 예. 이 30은 얘랑 얘를 평균 낸 값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봐. 여기 있는 이 1,000만 원은 확실한 금액이야? 불확실한 금액이야? 불확실한 금액이지. 그냥 확률적으로 기대하는 거지. 이 효용도 확실한 효용이야? 불확실한 효용이야? 불확실한 효용이야. 그지? 확률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뿐이야. 자, 봅시다. 맹구는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있냐 하면 잘못하면 400의 소득을 가지고 20이라는 낮은 효용을 누릴 수도 있고 잘만 하면 1600의 소득을 가지고 40이라는 높은 효용을 누릴 수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자신은 1000만 원 정도의 소득밖에 기대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자신은 확률적으로 30의 효용밖에 기대할 수가 없어. 이 30의 효용을 가져다 주는 소득이 얼마야? 1600만 원. 그런데 봐. 맹구는 어떤 사람이야?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 1,000만 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리스크, 위험이 포함되어 있지. 즉 불확실한 금액이 1,000만 원이야. 불확실한 1,000만 원이 주는 효용이 얼마야? 30만 원. 그렇다면 만약에 30만 원의 효용을 주기 위해서 확실한 소득으로는 1,00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까? 작아도 될까? 작아도 되겠지. 왜? 맹구는 위험을 싫어하니까. 그치? 위험이 없다면 금액은 더 작아도 괜찮을 거야. 얼마가 있으면 30의 효용을 누려? 그건 바로 효용함수와 만나는 요 점에서의 소득. 여러분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30의 효용이 나옵니까? 그렇지. 이게 바로 900의 소득이 되잖아. 그럼 되게 놀라운 결과가 나왔지. 봐. 900이라는 소득도 30의 효용을 주고 1000이라는 소득도 30의 효용을 줘. 어떻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데 어떻게 소득이 달라도 될까? 그건 뭐야? 이 900에는 리스크가 있어 없어? 없어. 이 1000에는 리스크가 있잖아. 그럼 결국 뭐야? 이 900과 1000의 사이의 크기,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리스크가 있고 없고의 차이. 이게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900이라는 금액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야? 1000이라고 하는 불확실한 금액이 주는 효용과 동일한 효용을 주는 확실한 금액이라는 의미지. 결국 여기에 있는 900이라는 금액은 확실한 금액으로서 불확실한 금액과 대등한 효용을 가지게 되는 금액. 얘를 뭐라고 보냐면 certainty equivalent. 이걸 우리가 확실성 등가라고 불러요. 또는 확실 대등액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확실 대등액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요걸 잠깐만 지우면 만약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구하라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구하면 돼? 그건 기대 소득에서 뭘 빼주면 돼? 확실성 등가를 빼주면 그게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요게 첫 번째 포인트, 요게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여러분 공정한 복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공정한 복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필요해요. 그 복권에 복권 구입액, 즉 복권의 가격, 복권의 가격이 복권의 기대 상금과 같으면 돼. 아까 지금 칠판 지운 이 자리에 있는 복권의 기대 상금 얼마였습니까? 10만원. 그 복권은 얼마짜리면 공정한 복권이야? 10만원짜리면 공정한 복권이란 뜻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공정한 보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공정한 보험이 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그대로 차용해봐.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내야 하는 보험료의 크기가 뭐랑 같아야 돼? 우리의 기대 보험금과 같으면 되겠지. 이해가십니까? 자, 봅시다. 내가 맹구가 화재를 입으면 얼마의 손해가 발생해?
20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화재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내가 화재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에서 나한테 얼마의 보험금을 주겠어? 1200만 원의 보험금을 주겠지. 그런데 사고가 100%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보험회사로부터의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얼마가 되는 거야? 1600만 원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률적으로 기대하는 기대보험금은 600만 원이야. 그러니까 공정한 보험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얼마이면 돼? 600만 원이면 돼. 그 얘기는 뭡니까? 현재 이만큼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600만 원을 뺀 금액 얼마야? 요만큼을 보험료로 내면 이 보험료는 어떤 보험료가 되는 거야? 공정한 보험료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공정보험료의 크기가 되죠. 공정보험료. 그런데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해하면 답답하잖아. 자, 직관적으로 이해해보잔 말이야. 잘 봐. 지금 맹구는 자기 호주머니에 현재 얼마 있어? 1600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자기가 확실하게 영원히 보장하는 금액이 아니잖아. 자기는 지금 사고가 날 것 같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데 자기가 확률적으로 얼마밖에 기대하지 못해? 1000만 원밖에 기대하지 못해. 그렇지. 그러니까 맹구는 보험에 가입한다고 할 때 얼마의 소득만 가져도 손해가 아닌 거야? 1000만 원의 소득만 자기가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어도 손해가 아닌 거란 말이야. 그렇지. 따라서 요만큼은 보험료로 낼 용의가 충분히 있는 것이야. 이걸 우리가 공정보험료라고 불러요. 공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해? 이 그림상으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최대한의 소득에서 뭘 뺀 거야? 기대소득을 빼주면 그게 공정보험료의 크기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가장 높은 경우의 소득, WH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400을 가장 낮은 경우의 소득, W low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이때 공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건 W high에서 뭘 뺀 거야? 기대 소득을 빼주면 이게 바로 공정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게 참 아주 재밌는데 자, 봐. 맹구가 요만큼을 보험료로 냈어. 그럼 자기 호주머니에 이제 얼마밖에 없어? 1000만 원밖에 없어. 맞지? 화재가 발생했어요? 얼마의 피해를 봐? 1200만 원의 피해를 보겠지? 그치? 맞아? 예. 그럼 맹구 호주머니에 얼마 있어, 이제? 잘 봐. 보험 가입했지? 호주머니에 1000만 원 있어? 화재 발생했어. 피해액이 1200만 원 발생했어. 자기 호주머니에 얼마 있는 거야? 마이너스 200만 원 있는 거지. 그런데 보험회사가 1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거 아니야? 그걸 다시 받았어. 그럼 자기 호주머니에 얼마가 있어? 1000만 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맹구는 이만큼의 공정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하면요. 맹구는 말이야. 맹구는 1000만 원이라는 소득을 화재가 발생하든 하지 않든 언제나 확실하게 쥐고 있게 되는 거지. 그치? 맹구는 보험에 가입하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화재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호주머니에 가지게 돼. 그런데 좀 전에 맹구가 화재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이 1000만 원은 확실한 금액이었어? 불확실한 금액이었어? 불확실한 금액이었잖아. 그런데 보험에 가입하니까 이 불확실한 금액이 뭐로 바뀌는 거야? 확실한 금액으로 바뀌는 거야. 보험은 그래서 가입하는 거야. 예. 불확실했던 금액이 확실한 금액으로 바뀌었지. 따라서 맹구는 위험 기피적이니까 맹구는 요만큼을 보험료로 내고 보험에 가입하는 순간 어때? 이득을 봤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맹구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이 금액은 불확실한 금액이었어. 이 불확실한 금액과 같은 효용을 가지게 하는 확실한 금액은 얼마여도 돼? 900만 원이어도 돼요. 즉 쉽게 얘기하면 맹구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맹구 호주머니에 확실한 금액으로는 얼마밖에 없었어? 900만 원밖에 없었어. 근데 보험에 가입하니까 확실한 금액이 얼마로 증가한 거야? 1000만 원으로 증가한 거야. 따라서 맹구는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요만큼의 추가적인 이득을 얻는 효과가 발생해. 그렇다면 만약에 보험회사가 맹구한테 얘기합니다. 너 이만큼 보험료 내가지고는 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겠다. 더 내라. 라고 얘기할 때 맹구 입장에서는 이만큼까지는 더 내도 손해가 아닌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맹구 입장에서 지급할 용의가 있는 최대한의 보험료의 크기는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최대 보험료의 크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최대 보험료는 리스크 프리미엄에다가 뭘 더한 거야? 공정보험료를 더하면 그게 바로 맹구의 지급용이 있는 최대 보험료가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럼 요걸 잘 기억했다가 다양한 문제들을 풀 수 있을 터인데, 자, 이제 여기를 볼게요. 자, 여기 봐. 이 사람은 위험 기피적인 사람이야. 잘 봐요. 이 사람은 화재가 발생하면 요만큼의 낮은 소득을 얻을 수 있지.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만큼의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이때 이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소득은 얼마입니까? 이만큼.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기대 소득이라고 부르죠. 이때 요만큼의 효용, 이걸 뭐라고 불러? 기대 효용이라고 불러. 그 다음 요점과 요렇게 만나는 이 소득, 이게 뭐가 됩니까? 요게 바로 확실성 등가가 되는 거지. 따라서 요만큼이 뭐가 되는 겁니까? 빨간색 리스크 프리미엄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요만큼이 어디 갔어? 요만큼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공정보험료가 되고,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최대 보험료가 돼. 자, 이제는 여기 만약에 위험 중립자라면 어떻게 될지 볼게요. 위험 중립자의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낮은 소득,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높은 소득을 얻는데, 이 사람의 평균적인 소득은 얼마를 기대할 수 있어? 이만큼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 여기 바로 뭡니까? 기대 소득이 되는 거야. 이 기대 소득이 가져다 주는 기대 효용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이게 바로 기대 효용의 크기가 돼. 이때 확실성 등가 또는 확실 대등액은 얼마야? 비교해봐. 요것 자체가 이미 뭡니까? 확실 대등액이 되는 거지. 즉 위험 중립자의 경우에는 리스크 프리미엄은 존재해 안 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렇다면 이때 이 사람의 공정보험료는 요만큼이 되는 거지. 동시에 이게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급용이 있는 최대 보험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야. 이걸 말로 했을 때 풀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이야. 위험 중립자인 경우에는 리스크 프리미엄은 존재하지 않고 공정보험료와 최대 보험료가 같고, 동시에 기대 소득과 확실 대등액이 또는 확실된 등가가 같더라 그 말이야. 마지막으로 여기를 볼게요. 위험 애호적인 사람이야. 위험 애호적인 사람은 화재가 발생하면 요만큼의 낮은 소득을,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만큼의 높은 소득을 얻어요. 이때 이 소득과 이 소득의 기대 소득은 얼마만큼이 되는 거야? 이거 잘못 그렸네. 더 잘 그릴게요. 에이, 제가 그림을 못 그려요. 한때는 미술학원에 다닐까 심각하게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단 말이지. 자, 요때 요만큼의 소득, 요게 뭐가 되는 거야? 기대 소득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이때 기대 효용은 어떻게 돼? 요렇게 했을 때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의 기대 효용이 되는 거지. 기대 효용. 그 다음 확실성 등가는 어떻게 돼? 요만큼의 소득을, 효용을 얻도록 하는 확실한 소득은 얼마만 있으면 되는 거야?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확실성 등가 또는 확실 대등액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은 얼마만큼 됩니까? 요만큼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되는데, 여러분 이거 봐봐. 리스크 프리미엄은 어디에서 뭘 빼야 돼? 기대 소득에서 확실성 등가를 빼야 돼. 그러니까 지금 위험 기피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뭐가 더 커? 기대 소득이 더 크니까 플러스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발생하지만, 여기 봐봐. 위험 기피적인 사람은 뭐가 더 커요? 확실성 등가가 더 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 리스크 프리미엄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발생해.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위험 애호자는 위험을 더 좋아하는 거야. 예. 그 다음, 이때 공정보험료 어딥니까? 요만큼이 아니지. 그치? 뭐야? 이만큼이 공정보험료가 되는 거야.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 지급 용의에 있는 최대 보험료는 얼마야, 이제?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요게 최대 보험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험이 애호적인 사람은 말이야, 공정한 보험료보다 자기는 조금밖에 낼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키려면 어떤 보험을 만들어야 돼?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보험을 제시해야지 한번 고려해 볼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은 말이야, 공정한 보험을 제시하면 말도 안 된다. 난 절대로 가입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하지만 위험 기피자는 어때? 오히려 자신에게 약간 불리한 보험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보험, 한 이 정도의, 이 정도의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요구하더라도 가입해 안 해? 가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봐. 가입 안 하면 자기가 얼마만큼의 효용밖에 기대 못해요? 요만큼의 효용, 즉 요 효용밖에 기대 못하지. 근데 요만큼의 보험을 내고 가입하면 이 사람은 이만큼의 소득이 확정적으로 보장되니까 그때는 얼마의 효용? 이만큼의 효용이 보장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위험 기피적인 사람은 공정한 보험이면 반드시 가입하고, 유리한 보험이면 당연히 더 가입하고, 심지어는 불리한 보험이라도 가입할 용의가 일부 있게 돼요. 그 다음, 위험 애호적인 사람은 공정한 복권은 절대로 가입하지 않고, 다시요. 공정한 보험은 절대로 가입하지 않고, 불리한 복권은 당연히 가입 안 하고, 유리한 복권이라고,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때 가입할까 말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해가시죠? 이 그림 3개 잘 비교하셔가지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에 있는 예제는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세요. 쉬었다 합시다.